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 설명, 중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시장이 바닥을 쳤다. 그죠? 예, 시장이 일단 바닥을 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종목들도 튀어 올라왔는데 이제 문제는 시장이 여기서 계속 쭉쭉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눌리면서 출렁출렁하는 이런 바닥 다지기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여기서 바로 가긴 힘들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또 출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주 후반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슈가 하나 터졌죠.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태가 터지면서 아마 그 이슈가 없었으면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출렁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게 나오면서 좀 빨리 꺾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렇게 돌발적인 변수가 나와서 궤적이 바뀌기도 해요. 보시면 코스피도 지난주 목요일까지 반등하고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날 흔들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또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봐줄만 합니다. 지수상. 근데 이제 문제는 코스닥인데 목요일까지 반등 이후에 금요일 월요일까지 이게 너무 또 많이 빠졌어요. 네, 반등했던 폭을 거의 다 반납할 정도로 지수가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살짝 반등 주고 오늘 수요일 또 내려와서 굉장히 좀 어렵고 답답한 흐름이 또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게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중요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이 사태에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고 전쟁 확산을 막겠다라는 미국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좀 반등을 했던 거예요. 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나 이 방문이 결정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휴전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하마스 측에서는 뭐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고, 네, 어쨌든 상황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보다는 결국에는 일정 수준에서 공방전이 이어지다가 좀 잘 정리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 이스라엘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 미국과 뭐 중국, 러시아 쪽인데 이 나라들이 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이죠.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중국의 왕이 장관이 전화통화를 해서 이번 사태를 좀 잘 마무리하자,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실제 전쟁을 하는 주체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쪽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당장 진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노이즈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오늘 나온 뉴스예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병원을 공습해서 최소 500명이 사망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물론 보복 공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병원을 공습해서 대규모 사상을 내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일이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오후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병원에서 폭발한 로켓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아니라 하마스 측에서 쏜 로켓이 잘못해서 추락을 해서 병원에 불이 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동영상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유튜브에서 틀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 로켓이 날아가는 게 보이죠? 날아가다가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땅으로 추락해서 또 폭발이 일어나고 여기서 화재가 일어나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공격이 아니다. 자,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저녁 시간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병원 폭발은 다른 쪽 소행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아니고 다른 쪽의 소행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막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자, 이렇게 미국의 정보력,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거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쪽에서의 공격이나 어떤 실수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는 다행히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게 맞냐 이게 맞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악재보다도요, 이 불확실한 상황 자체를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 자체는 시장이 시원하게 반등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나서 전쟁이 앞으로 차츰 좀 소강 상태로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어젯밤 미증시가 흔들렸는데 미국의 지금 소비 지표가 또 엄청 잘 나왔어요. 소비 지표가 엄청 잘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지금 시장은 경기가 나빠지길 바라야 되는 건지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야 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경기 지표가 좋으면 이렇게 악재로 반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심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더 인상해도 되는 게 아니냐, 이거거든요. 채권금리가 지난주에 전쟁 여파 때문에 살짝 하락했다가 다시 급등합니다. 자,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아무래도 성장주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좀 출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슈와 함께 이런 국채금리의 상승이 다시 또 이어지면서 시장에 여러가지 지금 불안감들을 자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오늘 원달러 환율 보시면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추가로 밀리지 않고 반등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이 밀렸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서 시장이 박살나고 무슨 폭락장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명분, 출렁임의 명분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미 시장이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주식을 뭐 팔고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별로 무서운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전쟁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바닥은 나왔고 여기서 좀 시간 조정, 출렁출렁이며 바닥을 다지는 시간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결국엔 연준에서 다음 FOMC 또는 다다음 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는 게 아니냐, 이 우려거든요. 근데 보시면 11월 FOMC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초 FOMC에 지금 동결 확률이 9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11월 FOMC는 동결이 거의 확실하고 이게 12월 중순 FOMC에 대한 확률인데 여기도 여전히 동결될 확률이 높아요. 한 번 더 인상될 확률이 38%, 동결될 확률이 58%. 여전히 이게 높긴 한데 지금 문제는 요 인상될 확률이 지난주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게 26%였거든요, 확률이. 그리고 여기가 70% 넘었어요. 근데 이게 70%에서 58%로 줄어들고 여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소비 지표가 잘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또 전개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확률이 조금씩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확률이 올라올 때마다 시장은 좀 출렁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동결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 3월 FOMC 확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가 유지되어 있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률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인상될 확률도 기존보다는 지금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높아졌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고 칩시다. 한다고 쳐도요, 이제는 우리 시장에 이게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주가가 이미 떨어졌잖아요. 그 왜 떨어졌겠습니까? 금리 인상 우려, 뭐 여기 전쟁 관련된 우려까지 조금 반영이 돼서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뭐 제한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죠. 이 정도 이슈를 이제 두려워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 지수예요. 나스닥 지수 별로 빠진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쟁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 금리 문제, 뭐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걸 쭉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나스닥 시장을 보면은 별로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자, 코스피 지수는 더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그럴까? 이게 과연 금리 문제 때문에 그럴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심지어 일본 증시, 일본 니케이 지수를 봐도 별로 하락한 게 없습니다. 급락했다가 회복해서 지금 요 위에 있잖아요. 대만 가권 증시도 오늘 뭐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IT 쪽 흔들리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대만도 지금 여기 위에 있잖아요. 여기 위에. 그런데 코스닥만 여기서 크게 떨어진 거는 뭐냐? 이게 과연 이스라엘 문제냐? 이게 과연 국채 금리 문제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우리 시장의 하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 시장을 이렇게 떨어뜨린 이유는 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 자체적인 수급 문제입니다. 수급 문제. 예.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에 우리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뭐 배터리 주식, 2차전지 섹터라든지 뭐 로봇, 반도체 HBM 등등 해서 몇몇 섹터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 중에 특히 특정 섹터는 약간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열풍이 불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거기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뛰어들어와서 쉽게 말해 매물이 많아요. 예, 매물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주식을 사서 물리고 뭐 수익 나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약간 신드롬 가까운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매수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큰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과거에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강남에 뭐 돈 많은 사모님들이 특정 주식들을 많이 샀다. 뭐 이런 내용들도 뉴스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자, 그렇게 큰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결국에는 그 자금들이 이제 일부는 빠져나갔고 일부는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도미노처럼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과했던 만큼 그만큼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내용의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수급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에코프로 BM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깊게 받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튬 가격이 하락했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추정치보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리튬 가격이 여기서 계속 떨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탄산 리튬 가격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종종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 탄산 리튬 가격 중국 시장 기준입니다. 7월부터 8월, 9월 계속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반등 추세로 좀 넘어오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좀 반등 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게 아니고 다시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저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또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바로 문제,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깊은 조정도 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업이라고 치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속도와 이런 궤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큰 후유증도 없고 큰 문제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궤적보다 너무 가파르게 급하게 오르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오르면 이 궤적보다 급하게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로 갈 수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 너무 과하게 오르기도 하고 그만큼 과하게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궤적을 맞출 수는 없어요. 주가가 이렇게 이 궤적으로 가면 제일 예측하기 쉬운데 이렇게 급등락을 해버리니까 이걸 맞추기가 어렵다, 정확하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너무 과하게 벌어지면 추격 매수 자제하고 오히려 갖고 있는 주식을 일부 수익 실현하거나 뭐 전략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 당시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구간부터 이 이하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주식이 가야 되는 궤적에서 아래쪽으로 좀 과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구간에서 잘 기다리면 또 주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저점이 어디고 타이밍이 언젠지는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도 이게 뭐 58만원까지 갈지 53만원까지 갈지 뭐 몇 월 며칠 날 갈지 미리 알 수 없는 것처럼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올라가더라도 관망하고 지켜보는 거고 좀 더 내려오고 지루하더라도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말하다가 좀 샜는데 아무튼 저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9월 들어서 10월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 시장이.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연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 또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요. 연말 12월 말 배당락 때가 되면 대주주를 기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파는 큰 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 한 기업에 뭐 10억 이상 보유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큰 손들 있죠, 큰 손들. 근데 큰 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한 종목에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그런 큰 손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 2차전지 또는 뭐 반도체 기업을 사기 위해서 뭐 유튜브가 큰 역할을 했죠. 그런 정보가 많이 퍼지면서 뭐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 뭐 한미반도체 등등 이런 기업들을 사기 위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연말에 대주주가 되기는 싫은 그런 자금들은 이미 벌써 이탈을 한 겁니다.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수익을 제대로 못 챙겼지만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 보고 대주주가 되기 전에 그래도 그냥 팔아야겠다 해서 그런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매물이 이미 많이 나왔고 어느 정도 많이 줄었지만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뭐 10월, 11월, 12월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시장을 괴롭힐 수 있는 잠재 요소입니다. 수급적인 불리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잘 버티고 일본, 대만 증시가 잘 버텨도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슈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소진이 됐고 또 신용 물량들, 신용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또 많은데 그 물량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완전히 다 출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출렁이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소화할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말에 빠져나간 자금들은 언제 들어오냐면 연말 배당락이 끝나면 또 들어와요. 대주주 회피를 하게 되면 연말 배당락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면 대주주가 안 되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배당락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10억 이상, 배당락 이후에 10억을 매수하면 대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와요? 배당락 이후에 들어온다고요, 연말에. 그래서 이 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연말 연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연초 장세가 좋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힘들지만 하반기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이거를 좀 기회로 삼아 가지고 좋은 주식들을 좀 싸게 사서 기다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오늘 리포트를 좀 보다가 몇 개 좀 자료들이 괜찮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그래도 싸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건 없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있지만 크게 보면 무서워할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국 시장의 PBR, PBR 기준으로 보시면 현재 0.8배에서 0.9배 정도 됩니다. 여기 좀 진한 파란색 선이 PBR인데 1배 미만에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싼 거예요. 근데 이제 0.9 이하로 내려오면은 많이 싼 겁니다. 0.8이면 거의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이에요. 이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이슈가 없다면 보통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0.8에서 0.9를 바닥으로 찍습니다. 근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0.8까지는 안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0.9회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봤자 뭐 지수상 10%고 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결국 코스피 지수가 다시 PBR 1배 이상 뭐 1.1이나 1.2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 좀 중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는 객관적으로 매력적인 자리에 들어왔다. 역사적인 통계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한국 수출 데이터인데 여기 하늘색 선이 OECD G20 경기 선행지수고요. 진한 파란색이 우리나라 한국 수출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와 우리 수출 데이터는 거의 동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글로벌 선행지수는 반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수출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죠. 네, 이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통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국엔 따라갑니다. 네, 결국엔 따라가면서 방향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향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뭐 고꾸라지거나 그럴 확률보다는 최소한 바닥은 지켜지면서 최소 박스권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뭐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진 않지만 우리가 주가가 막 떨어질 때 쫓아가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그림이 참 제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제 의견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건데, 요 그림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 지수의 장기 주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때가 이제 97년도, 98년도, IMF 위기, 아시아 위기가 있을 때 시장이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위기를 딛고 결국 급등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락장이 나와요.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나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한 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또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급락이 나오죠. 그리고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급등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 유럽발 위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흔들려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오나요? 그 다음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나옵니다. 추세가 없는 비추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추세 구간이 있는데 그 비추세 구간이 나오기 전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리포트에서. 자, 이번에 볼까요? 자, 이번에도 보시면 코로나 때 이제 사실 코로나 전부터 미중 무역 전쟁부터 시작된 위기, 그리고 코로나까지 큰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큰 상승장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비추세, 박스권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차트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경기 정황상 여러 가지 어떤 사이클상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의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이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큰 대세 상승장이 당장 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여기서 뭐 큰 하락장이 또 오기도 어렵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생각과 비슷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800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죠. 지난주에 700포인트대를 한번 또 보기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장이 한 번 더 흔들리면 700선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00선에서 용감하게 주식 투자를 했다면 여기서는 포기하지 말자. 그 다음에 전쟁 리스크,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이거는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무서운 악재가 아니라는 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번에 큰 하락이 나온 거는 전쟁도 아니고 금리 인상 문제도 아니다. 이게 정말 문제였으면 미국, 일본, 대만도 다 급락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급락한 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 그거는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나라만의 하반기 수급 구조가 불리하다는 점, 이게 있지만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이게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빠진 만큼 오히려 올라오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좀 과하게 빠졌다가 또 과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다시 과하게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과하게 빠져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 다만 바닥 다지기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빠른 반등을 기대하지는 말고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이게 뭐 그렇다고 시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출렁출렁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텐데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하반기 동안에는.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좀 대응도 하고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또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이렇게 급락 구간에서 저희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매수를 했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매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수익 실현 한 종목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올 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왜? 장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또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내려올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좀 단기 대응을 살짝 접목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다시 내려오죠. 저희 지난주에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은 비중이 있는데 이번 주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또 매수했다가
뭐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면 매도 조율을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는 거, 이게 반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반대로 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하시면 엇박자가 나면은 굉장히 피곤해지니까 그런 대응이 안 되도록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장기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되고, 앞으로 내년 예상입니다. 그리고 종목별 섹터별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경기 상황이 애매하고 시장이 크게 가지도 못하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는 결국엔 실적이 성장할 그 특정 기업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지수는 횡보하고 박스권 장이지만 그런 기업들이 주도주가 돼서 큰 시세를 터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음에 한번 영상에서 과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박스권 장세인데 그 안에서 큰 시세가 터지는 섹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고 그런 종목들은 왜 그렇게 큰 시세가 나왔는지, 그 원리가 뭔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나중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더 중요한 것도 뭐냐, 그렇게 아무리 좋은 기업도 내일 당장 주가가 급등하고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장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수급적으로 불리하고 답답한 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간다고 해서 안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이슈가 있는 종목, 그때 뭐 전쟁 이슈나 뭐 호재성 뉴스가 나와서 급등하는 종목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은 되게 단발적인 게임이고요. 우리가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공부를 좀 하시고요. 기업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하시고 이번 코스를 잘 견뎌내시면 그래도 연말 연초로 가면서 결국엔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어려운 장이지만 저도 사실 요즘 같은 장은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하고 뭐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여러 뭐 주식하는 친구들, 동료들, 또 지인들이 있는데 다들 어려워요. 다들 어렵고,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어렵고, 뭐 단타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 장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자, 이런 시기는 내 계좌가 크게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잘 버텨내기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시장의 변화가 생기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